10년 만에 내가 돌아왔다. 내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 차례다. 자, 이제부터 한 소년의 기구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청풍고을에 덕만이라는 대장장이가 살았습니다. 이 덕만이는 비록 신부는 미천하였으나 손재주가 어찌나 좋은지 그가 만든 호미와 낫은 10집 건너까지 소문이 났지요. 덕만이네 연장은 3년을 써도 날이 안 무뎌진다더라.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을 하면 덕만은 수줍게 웃으며 대장간 풀무질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뿐인 아들 학수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어찌나 영특한지 5살 때 이미 아비가 두드리는 쇳덩이의 빛깔만 보고도 온도를 알아맞혔다 합니다. 아버지, 지금 꺼내시면 안 돼요. 3번만 더 달구셔야 제대로 된 쇠가 됩니다. 덕만은 그런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놈아, 너는 이 아비처럼 대장간에서 쇠를 두드리며 살지 마라. 공부를 해서 사람 구실을 하거라. 그러나 세상일이란 게 어찌 뜻대로만 되겠습니까? 그해 겨울, 고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논바닥은 쩍쩍 갈라지고 백성들 입에선 죽 끓일 쌀 한 톨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웠지요. 덕만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아들을 보며 덕만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고을에서 가장 부자인 박좌수가 덕만을 찾아왔습니다. 이보게, 덕만이, 내 자네 솜씨가 좋다는 소문을 들었네. 내가 쌀 10섬을 줄 테니 우리 집 쇠문짝과 자물쇠를 전부 새로 만들어 주게나. 쌀 10섬이라. 그 양이면 겨울을 나고도 남을 만큼이었습니다. 덕만은 두말 없이 승낙했지요. 덕만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풀무에 불을 떼고 시뻘건 쇠를 두드리고 정교한 자물쇠를 만들어냈습니다. 2달이 걸려 마침내 모든 작업이 끝났을 때 박좌수의 집 대문은 그야말로 견고한 성문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나으리, 약속하신 대로 쌀을. 덕만이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박좌수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쁨의 빛이 아니라 탐욕의 빛이었지요. 쌀이라고? 이 사람아. 자네가 쓴 쇳덩이가 몇 냥어치인 줄 아나? 내가 계산해보니 오히려 자네가 나한테 빚을 진 셈이더군. 덕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으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쇳덩이는 제가 직접 구한 것이온데. 닥치게. 증서가 있나? 증인이 있나? 없으면 내 말이 법이야. 박좌수는 손을 탁 치며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순식간에 덕만은 붙들려 매질을 당했지요. 그날 밤, 덕만은 피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10살 난 학수가 달려와 아비를 부축했습니다. 덕만의 등은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 있었고 입에선 검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학수야, 이 아비가 어리석었다. 덕만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상에, 너무 착하게만 살면 안 된다. 지혜가 있어야 해. 그것이 덕만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흘 뒤, 덕만은 차가운 방바닥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들 학수는 아비의 시신을 끌어안고 밤새 울었지요. 아버지, 10살 소년의 울음소리가 겨울밤 하늘에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덕만이 죽고 나자 박좌수는 더욱 뻔뻔해졌습니다. 그 대장장이 놈이 내 쇠를 훔쳐서 일했으니 그 아들놈이 빚을 갚아야지.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하지만 당시 조선 땅에서 힘없는 백성이 토호에게 대들 수 있겠습니까? 관아의 이방도, 마을의 어른도 모두 박좌수 편이었습니다. 학수는 아비의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박좌수 집의 종이 되었습니다. 소인이 빚을 갚겠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일하겠사오니 부디 아비의 혼백만은 욕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학수는 차가운 마당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박았습니다. 어린 소년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박좌수는 그저 코웃음만 칠 뿐이었지요.
그래, 쓸만하겠군. 어디, 내 아비 못지않게 쓸모가 있나 보자꾸나. 그렇게 학수는 지옥 같은 박좌수 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좌수의 집은 겉으로 보기엔 번듯한 기와집이었지만 그 안은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었습니다. 학수는 새벽 인시에 일어나 외양간을 치우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르고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밥은 하루에 딱 한 끼, 그것도 개도 먹지 않을 찬밥에 된장 한 숟갈이 전부였지요. 이놈, 마당에 낙엽이 한 장 있어. 퍽, 이놈, 물동이에 물이 반밖에 안 찼어. 퍽, 퍽, 매일같이 매를 맞았습니다. 학수의 등에는 채찍 자국이 덧나고 또 덧났지요. 그러나 소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버지, 제가 반드시 살아남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10살 소년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학수 자신도 몰랐지요. 그런 학수에게 한 줄기 빛이 찾아온 것은 박좌수 집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학수가 마구간에서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등에 상처가 골마서 열이 펄펄 났지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때 사각사각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수는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또 매를 맞는가 싶었지요. 쉿, 조용히 해. 부드러운 여자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초롱초롱한 눈을 가진 소녀가 나타났지요. 손에는 작은 약단지와 깨끗한 헝겊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 나는 초란이야. 이 집 서녀라고 하지. 서녀라. 박좌수가 처백에서 얻은 딸이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초란의 얼굴에는 박좌수의 그 험악한 기운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내 등에서 피가 난다던데. 내가 약을 가져왔어. 아씨가 어찌 소인 같은 것에게. 아씨는 무슨. 나도 이 집에서 천대받기는 마찬가지야. 서녀는 종보다 조금 나을 뿐이지. 초라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학수의 등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시원한 약 기운이 상처에 스며들자 학수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울지 마. 울면 상처에 안 좋아. 고맙습니다. 고마우면 살아남아. 이 집에서 버티는 게 제일 큰 복수야. 그날부터 초라는 학수의 비밀스러운 벗이 되었습니다. 초라는 비록 서녀였지만 어릴 때부터 글을 배웠습니다. 박좌수의 정실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만일을 대비해 초란에게라도 글을 가르쳐 두라 했던 것이지요. 학수야, 너도 글을 배우고 싶지 않아? 어느 날 밤, 초란이 학수에게 물었습니다. 글이요? 소인 같은 것이 어찌 감히, 감히는 무슨 감이야? 사람이 글을 알아야 세상을 볼 수 있어. 내가 몰래 가르쳐 줄게. 그날부터 초란과 학수의 비밀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달밤이면 마구간 구석에서 비 오는 날이면 광 뒤편에서 초라는 학수에게 천자문을 가르쳤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학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지요. 초란아 씨, 이 글자는 무엇입니까? 이건 참을인이야. 참을인.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뜻이지. 학수 너, 지금은 참아야 해. 참고 또 참으면 언젠가 반드시 기회가 와. 참을인. 학수는 그 글자를 가슴속 깊이 새겼습니다. 초란과 학수의 우정은 깊어만 갔습니다. 두 아이는 신분의 벽을 넘어 마치 남매처럼 서로를 의지했지요. 학수야, 너 나중에 크면 뭐가 되고 싶어? 소희는 아버지 원한을 풀고 싶습니다. 원한, 복수하겠다는 거야? 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칼로 베고 주먹으로 때리는 복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셨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머리로 복수하겠습니다. 초라는 그런 학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학수야, 복수는 무서운 거야.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겠다면 내가 도와줄게. 아씨가요? 응. 이 집에서 아버지의 약점을 제일 잘 아는 건 나니까.
두 아이는 어둠 속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서로의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었지요. 시간이 흘러 학수가 13살이 되던 해, 박좌수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저놈의 종놈이 요즘 눈빛이 달라졌어. 박좌수는 원래 남을 의심하는 데는 귀신이었습니다. 그는 학수가 단순한 종놈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챘지요. 저놈의 아비도 재주가 좋더니 자식놈도 예사롭지 않군. 저런 놈을 그냥 두면 안 돼. 박좌수는 학수를 없애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대놓고 죽이면 관가에 소문이 날 터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죽음의 심부름이었지요. 학수 이놈, 당장 이리 와라. 어느 날 아침, 박좌수가 학수를 불렀습니다. 마당에는 다른 하인들도 모여 있었지요. 네 이놈, 내가 심부름을 시킬 것이다. 만약 해내지 못하면, 알지? 내 아비처럼 될 줄 알아라. 학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비처럼 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했습니다. 무엇을 시키시려 하십니까? 박좌수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죽음의 심부름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학수가 겪은 4번의 죽을 고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조마조마하실 테니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시오. 첫 번째 심부름 얼음 속의 잉어. 박좌수가 내린 첫 번째 심부름은 이러했습니다. 학수 이놈, 사흘 안에 살아있는 잉어 10마리를 잡아오너라. 그것도 한자 이상 되는 놈으로만. 때는 한겨울, 동짓달이었습니다. 강물은 얼음이 꽁꽁 얼어붙어 도끼로 쳐도 깨지지 않을 정도였지요. 그런데 살아있는 잉어를 잡아오라니. 이건 분명 학수를 얼어 죽이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나으리, 강물이 다 얼어붙었사온데.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야지. 못하겠으면 내 아비 곁으로 가거라. 학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등에는 낡은 진망태기 하나, 손에는 작은 호미 하나가 전부였지요. 어찌해야 하나. 얼음을 깨려면 적어도 장정 10명은 있어야 하는데. 학수는 꽁꽁 언 강가에 앉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지요. 거기 총각, 왜 그리 시무룩하게 앉아있나? 돌아보니 허름한 옷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등이 굽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아, 할머니. 소희는 잉어를 잡아야 하는데 이 얼음을 어찌해야 할지. 할머니는 허허 웃었습니다. 잉어? 이 추위에. 허허, 그건 널 죽이려는 수작이구먼. 아시는군요. 내가 모르는 게 어딨겠나. 이 고을에서 40년을 산 금이 할멈이요. 금이 할멈. 학수는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온갖 약초와 물고기에 대해 귀신같이 안다는 분이었지요. 할머니, 소인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금이 할멈은 빙그레 웃더니 강가를 가리켰습니다. 총각, 잉어를 잡으려면 얼음을 깨면 안 돼. 잉어가 스스로 나오게 해야지. 스스로요? 어떻게요? 잘 들어라. 잉어는 따뜻한 물을 좋아해. 저기 강 상류에 온천이 솟는 곳이 있어. 그 근처 얼음은 다른 데보다 얇단다. 게다가 잉어들은 겨울이면 그 온천 근처로 몰려들지. 학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럼 그곳에 가면. 그래. 하지만 그것만으론 안 돼. 여기 이걸 가져가거라. 금이 할멈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고약한 냄새가 나는 가루가 들어 있었지요. 이건 뭡니까? 깻묵과 된장을 섞어 말린 거요. 잉어는 이 냄새를 맡으면 미쳐 날뛰지. 얼음 구멍에 이걸 뿌려놓고 기다리면 잉어가 제 발로 뛰어나올 거다. 학수는 금이 할멈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갚긴 뭘 갚아. 그저 나중에 내가 잘 되면 이 할멈 밥 한 끼 사주면 되지. 금이 할멈은 손을 흔들며 사라졌습니다. 학수는 금이 할멈이 알려준 대로 강 상류로 향했습니다. 과연 온천이 솟는 곳은 얼음이 훨씬 얇았고 호미로 몇 번만 두드리니
구멍이 뚫렸지요. 학수는 그 구멍에 깻묵 가루를 뿌려놓고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물속에서 퍼덕퍼덕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왔다. 잉어들이 미친 듯이 구멍으로 뛰어올랐습니다. 학수는 손을 벌려 한 마리, 두 마리, 10마리를 잡아 진망태기에 담았지요. 사흘째 되는 날, 학수는 10마리의 잉어를 들고 박좌수 앞에 섰습니다. 나으리 심부름을 마쳤습니다. 박좌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놈이 어떻게 살아 돌아왔단 말인가. 내 이놈, 운이 좋았구나. 학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운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나으리. 두 번째 심부름 호랑이 수염. 첫 번째 심부름을 무사히 마친 학수를 본 박좌수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저놈을 반드시 없애야 해. 보름 후 박좌수는 더욱 잔인한 심부름을 내렸습니다. 학수 이놈, 내 며칠 전부터 중풍 기운이 있어 약을 지어야 하는데 호랑이 수염이 필요하다 하더라. 닷새 안에 호랑이 수염 3가닥을 구해오너라. 호랑이 수염, 그건 곧 호랑이를 직접 만나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땅에는 호랑이가 들끓어서 매년 수십 명의 백성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지요. 나으리, 호랑이를 어찌, 닥쳐라. 구해오든지 내가 호랑이 밥이 되든지. 학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초란이 몰래 학수를 찾아왔습니다. 학수야, 내가 아버지 서재에서 이걸 찾았어. 초란이 내민 것은 낡은 책 한 권이었습니다. 산림경제라는 책으로 산에서 살아가는 온갖 방법이 적혀 있었지요. 여기 호랑이에 대한 글이 있어. 읽어봐. 학수는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호랑이는 제 새끼를 해치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를 갚는다? 그래. 호랑이도 짐승이지만 은혜를 아는 짐승이래. 만약 호랑이 새끼를 구해주면 어미 호랑이가 보답한다는 거야. 학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호랑이 새끼. 다음 날 학수는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호랑이가 자주 출몰한다는 깊은 골짜기였지요. 학수는 숨을 죽이며 산을 뒤졌습니다. 이틀을 찾아 헤맨 끝에 학수는 낭떠러지 아래에서 끙끙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지? 조심조심 다가가 보니 작은 호랑이 새끼 한 마리가 덫에 걸려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발목에서 피가 흘러 이미 기력이 다해가고 있었지요. 호랑이 새끼다. 포수가 놓은 덫에 걸렸구나. 학수는 순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새끼를 그냥 두면 죽을 것이고 구해주면 어미 호랑이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에라, 모르겠다. 학수는 덫을 풀어 새끼 호랑이를 구해주었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처음에는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지만 학수가 상처에 약초를 발라주자 차츰 누그러졌지요. 너도 아픈 거구나. 나도 아프단다. 우리 둘 다 힘든 처지네. 학수는 새끼 호랑이를 안전한 바위 틈에 눕혀두고 산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 학수는 낮게 깔린 으르렁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 눈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새끼의 어미였지요. 아, 죽었구나. 학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호랑이 이빨에 물려 죽는 것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의 일격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축축하고 거친 것이 학수의 손을 핥았지요. 눈을 떠보니 어미 호랑이가 학수의 손을 핥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살기가 아니라 감사의 빛이 담겨 있었지요. 설마 고맙다는 거냐? 호랑이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제 수염 근처를 학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학수는 떨리는 손으로 호랑이 수염 3가닥을 뽑았습니다. 호랑이는 아픈 기색 없이 학수를 바라보더니 새끼를 입에 물고 유유히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학수는 호랑이 수염 3가닥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나으리, 심부름을 마쳤습니다. 박좌수는 수염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진짜 호랑이 수염이란 말이냐?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박좌수는 수염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틀림없는 호랑이 수염이었습니다. 굵고 뻣뻣하며 특유의 광택이 나고 있었지요. 이놈이 어떻게 박좌수는 이를 갈았습니다. 저놈을 죽이기가 왜 이리 어려운 것인가. 학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나으리, 세상에는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대하면 짐승도 감동하는 법이지요. 세 번째 심부름 바다 건너 인삼. 박좌수는 점점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종놈 하나를 죽이지 못하다니. 이번에는 반드시 저놈을 없앤다. 한 달 후 박좌수는 세 번째 심부름을 내렸습니다. 학수 이놈, 내 병이 깊어져서 인삼이 필요하다. 그런데 조선 인삼은 성에 안 차니 보름 안에 청나라에서 인삼을 구해 오너라. 청나라 인삼, 그건 바다를 건너 청나라까지 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보름 안에 바다를 건너 인삼을 구해 오라니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나으리, 청나라까지 가려면 배삭도 없고 여권도 없사온데 내가 알아서 해. 못하면 죽어. 학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학수는 문득 금이 할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인삼, 청나라 인삼. 학수는 금이 할멈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청나라 인삼을 조선에서 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금이 할멈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있지. 조선 인삼과 청나라 인삼은 원래 같은 뿌리요. 다만 청나라 인삼은 땅이 달라서 모양이 조금 다르지. 그럼요? 내가 듣기로는 의주 쪽 변방에 가면 청나라 상인들이 몰래 인삼을 파는 밀시장이 있다더라. 거기 가면 청나라 인삼을 구할 수 있을 거요. 학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의주 밀시장. 학수는 곧바로 의주로 향했습니다. 열흘을 밤낮으로 걸어 의주에 도착한 학수는 밀시장을 찾아 헤맸지요. 혹시 청나라 인삼 파는 데 아십니까? 모르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밀시장이니 함부로 알려줄 리 없었지요. 학수가 포기하려던 그때 한 중년 상인이 다가왔습니다. 총각, 청나라 인삼을 찾는다며? 예, 나으리. 내가 알긴 아는데 공짜로 알려줄 순 없지. 뭘 드리면 될까요? 상인은 학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총각, 몸이 튼튼해 보이는구먼. 내 짐을 지고 청나라 상인 만나는 곳까지 따라오면 알려주지. 학수는 두말 없이 짐을 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 마침내 비밀거래소에 도착했지요. 그곳에서 학수는 가진 돈을 몽땅 털어 청나라 인삼 세 뿌리를 샀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인 작은 은반지까지 팔아야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보름째 되는 날, 학수는 기진맥진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으리, 심부름을 마쳤습니다. 박좌수는 인삼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정말 청나라 인삼이란 말이냐?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조선 인삼과 뿌리 모양이 다릅니다. 박좌수는 인삼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틀림없는 청나라 인삼이었습니다. 가지가 조선 인삼보다 더 많고 향이 진했지요. 박좌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놈, 대체 어떻게? 네 번째 심부름 폐광의 금. 세 번의 심부름을 모두 해낸 학수를 본 박좌수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저놈을 죽인다. 그는 가장 잔인한 네 번째 심부름을 내렸습니다. 학수 이놈, 뒷산 폐광에 금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있다. 들어가서 금덩어리를 캐 오너라. 이래 안해 못하면 내 목숨은 없다. 폐광. 그곳은 10년 전에 무너져 내려 수십 명의 광부가 목숨을 잃은 곳이었습니다. 귀신이 나온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아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지요. 나으리, 폐광은 너무 위험하옵니다. 닥쳐라. 들어가서 금을 캐오든지 아니면 거기서 죽든지. 학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죽을 것 같았습니다. 폐광 입구에 도착한 학수는 차가운 바람에 몸을 떨었습니다. 검은 굴 입구에서는 음산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지요.
들어가야 한다.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다. 학수는 횃불을 들고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굴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발밑에서는 삐걱삐걱 나무 지지대가 흔들리는 소리가 났지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죽음을 향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금이 어디 있지? 학수는 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우르르르릉 천장에서 돌멩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굴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으아아. 학수는 재빨리 옆으로 피했지만 출구 쪽 통로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끝났다. 이번에는 정말 끝났구나. 학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학수는 희미한 빛을 보았습니다. 환각인가? 아니었습니다. 위쪽 바위 틈 사이로 가느다란 빗줄기가 새어 들어오고 있었지요. 저기 구멍이 있다. 학수는 힘을 짜내어 바위 틈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바위를 손으로 파고 몸을 비틀어 구멍을 넓혔습니다. 손톱이 빠지고 피가 흘렀지만 학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한다. 아버지 원한을 갚을 때까지 살아야 한다. 마침내 학수는 바위 틈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밤이었지요. 별빛 아래 쓰러진 학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을 가져가지 못한 것이지요. 어떻게 하지? 금이 없으면 박좌수가. 그때 학수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바위 틈을 빠져나오면서 옷에 묻은 황토울기였지요. 잠깐, 이 빛깔은. 학수는 황토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 반짝이는 입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사금이었지요. 폐광에 금이 있다는 소문이 진짜였구나. 학수는 옷에 묻은 황토울을 조심스럽게 긁어모았습니다. 양은 적었지만 분명한 금가루였습니다. 2회째 되는 날, 학수는 작은 주머니에 금가루를 담아 돌아왔습니다. 나으리, 심부름을 마쳤습니다. 뭐? 금덩어리가 아니라 금가루라고? 폐광이 무너져 덩어리를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금이옵니다. 박좌수는 금가루를 확인했습니다. 틀림없는 순금이었지요. 이놈이. 박좌수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4번이나 죽이려 했는데 4번 모두 살아 돌아오다니. 학수는 고개를 숙인 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으리, 저는 죽지 않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으니까요. 4번의 죽을 고비를 모두 넘긴 학수는 이제 15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몸은 비록 종의 몸이었지만 마음속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참고 또 참자. 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박좌수의 악랄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지요. 4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학수를 본 박좌수는 더 이상 심부름으로는 저놈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 해. 저놈의 약점을. 그때 박좌수의 눈에 번뜩이는 빛이 스쳤습니다. 그래, 그거야. 어느 날 아침, 박좌수는 관아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무엇이오? 종놈 학수가 은 5냥을 훔쳤다고요? 예, 사또 나으리. 분명히 제 금고에 있던 은이 사라졌는데 그 종놈이 훔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은 5냥. 당시 조선에서 은 5냥은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이 정도를 훔치면 곤장 100대의 유배까지 갈 수 있었지요. 증거가 있소? 물론이지요. 그놈의 방을 뒤져보시면 은이 나올 것입니다. 박좌수는 몰래 학수의 방에 은을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학수 이놈, 내가 은을 훔쳤다며? 관아의 포졸들이 학수를 끌고 갔습니다. 소인은 훔친 적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닥쳐라. 증거가 나왔는데 무슨 소리냐? 학수의 방에서는 정말로 은 5냥이 발견되었습니다. 박좌수가 몰래 숨겨둔 것이었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이놈, 도둑놈이 무슨 변명이냐? 곤장 50대. 퍽, 퍽, 퍽. 학수의 등에서 피가 튀었습니다. 그러나 학수는 이를 악물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버텨야 한다. 버텨야 해. 그날 밤
초란이 몰래 옥에 갇힌 학수를 찾아왔습니다. 학수야, 내가 어찌 이 지경이. 아씨, 소희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알아. 아버지가 그런 거겠지. 초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학수야,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 거야. 기다려. 초란은 아버지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증거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뒤진 끝에 초란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낡은 나무 상자 안에서 문서 뭉치가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대장장이 덕만에게 쌀 10섬을 주기로 약조함. 아버지 수결이 찍혀 있어. 이것은 덕만, 즉 학수의 아버지와 박좌수 사이의 계약서였습니다. 박좌수가 덕만에게 쌀을 주기로 약속했다가 나중에 발뺌한 증거였지요. 아버지가 학수 아버지를 속이고 죽인 거구나. 초라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초라는 그 문서를 들고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사또 나으리,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뭐냐? 박좌수 대교수가 웬일이냐? 이 문서를 보아 주십시오. 학수가 훔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 아버지가 학수의 아버지에게 빚을 진 것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사또는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더 조사해 주십시오. 학수는 억울합니다. 사또는 공정한 분이었습니다. 문서를 바탕으로 재조사를 명했고 결국 학수가 은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지요. 박좌수, 무고죄로 곤장 30대. 아이고, 억울합니다. 사또 나으리. 박좌수가 곤장을 맞는 것을 본 학수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하며 흘리는 슬픔의 눈물이었지요. 아버지, 조금이나마 원한을 갚았습니다. 학수는 풀려났지만 박좌수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박좌수의 복수가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학수야, 이 고을을 떠나야 해. 초란이 말했습니다. 떠나라뇨? 하지만 아씨를. 나는 괜찮아. 내가 떠나서 성공해야 진짜 복수를 할 수 있어. 이걸 가져가. 초라는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쌀과 돈, 그리고 책 몇 권이 들어 있었지요. 이건 내 어머니가 남기신 거야. 서녀인 나에게도 쓸모가 있으라고. 학수 내가 가져가. 한양에 가서 공부하고 출세해. 그리고 언젠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못된 짓을 세상에 알려줘. 학수는 초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씨,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히 계십시오. 기다릴게. 꼭 돌아와, 학수야. 그날 밤, 학수는 고을을 떠났습니다. 등 뒤로 초란의 울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지요. 학수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보따리 하나 메고 맨발로 걷고 또 걸었지요. 아버지,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원한을 갚겠습니다. 15살 소년의 가슴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모한 분노가 아니라 차갑게 계산된 각오였지요. 박좌수,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돌아간다. 그때 당신이 아버지에게 한 것보다 더한 것을 돌려주겠다. 한양으로 가는 길 위에서 학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 빛나고 있었지요. 초란아 씨,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간이 훌쩍 흘러갑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요. 그 사이 학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양에 도착한 학수는 처음에 거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초란이 준 돈은 한 달도 안 되어 바닥났고 먹을 것도 잘 곳도 없었지요. 그러나 학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시전에서 짐을 나르고 밤에는 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대장장이 기술도 잊지 않았지요. 어느 날 학수는 저작거리에서 우연히 한중년 상인을 만났습니다. 이복의 총각, 자네가 만든 이 못이 참 좋구먼. 어디서 배웠나?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나으리. 나는 윤대방이라 하네. 쇠를 다루는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자네 내 밑에서 일해볼 생각 없나?
학수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윤대방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철물상인이었습니다. 학수의 뛰어난 손재주와 영특함을 알아본 그는 학수를 양자처럼 대했지요. 학수야, 장사란 것은 머리로 하는 거야.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면 망하고 멀리 보는 자가 성공하는 법이지. 윤대방의 가르침을 받으며 학수는 쑥쑥 성장했습니다. 20이 되자 그는 이미 가게 하나를 맡아 운영할 정도가 되었지요. 윤대방이 세상을 떠난 것은 학수가 22이 되던 해였습니다. 학수야, 내 재산을 내게 물려주마. 부디 정직하게 살아라. 그것이 윤대방의 유언이었습니다. 학수는 윤대방의 장례를 성대히 치르고 이름을 윤행수로 바꾸었습니다. 양아버지의 성을 이어받은 것이지요. 윤행수라는 이름으로 장사를 시작한 학수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그는 철물뿐 아니라 비단, 곡식, 약재까지 손을 뻗쳤지요. 정직하고 신용 있는 장사로 명성을 쌓아 25이 되자 한양에서 손꼽히는 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행수 나으리, 오늘 어떤 거래를 하실라우? 윤행수 어른, 이번 장에서 가장 좋은 비단을 가져왔습니다. 상인들이 줄을 서서 학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학수의 눈에는 늘 먼 곳을 바라보는 빛이 서려 있었지요. 10년. 충분히 기다렸다.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 학수가 고향 청풍고을로 돌아간 것은 25살이 되던 해, 즉 고을을 떠난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충직한 하인 만드기가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한양에서 학수가 구해준 고아로 학수를 형처럼 따르는 젊은이였지요. 행수 어른, 정말 이 고을로 가시는 겁니까? 그래, 만드가. 내 고향이다. 하지만 어른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던 박좌수가 있는 곳 아닙니까? 학수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다. 이제 빚을 받으러 말이야. 청풍 고을에 도착한 윤행수는 고을에서 가장 큰 객주를 차렸습니다. 한양에서 큰 상인이 왔다더라. 윤행수라는 분이 돈이 어마어마하다던데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박좌수는 군침을 삼켰지요. 흐흐, 한양 상인이라 호갱이 제 발로 걸어왔군. 박좌수는 10년 전보다 더 탐욕스러워져 있었습니다. 고리대금으로 돈을 긁어 모아 이제는 고을 전체를 주무르는 실력자가 되어 있었지요. 저 윤행수라는 자에게 접근해야겠어. 큰 물고기를 낚아야지. 박좌수는 윤행수, 즉 학수를 찾아갔습니다. 허허, 윤행수 나으리. 한양에서 멀리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소. 박좌수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학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저 탐욕스러운 눈빛, 저 비릿한 웃음,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아, 이 고을의 큰 어른이시군요. 만나 뵈어 영광이옵니다. 허, 과찬이시오. 내 이 고을에서 좀 사업을 하고 있지요. 윤행수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좋은 투자처를 소개해 드릴 수도 있소만. 박좌수는 벌써부터 미끼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지요. 미끼를 던지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윤행수라는 것을. 박좌수, 내가 내 아버지에게 한 것을 내가 10배로 갚아주마. 학수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복수 황금알을 낳는 거위. 첫 번째 복수는 가볍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박좌수의 탐욕이 얼마나 깊은지 떠보는 것이지요. 학수는 객주에 묵으면서 일부러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윤행수 나으리가 한양에서 귀한 거위를 가져왔다던데. 그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데. 에이, 그게 말이 돼? 아니, 진짜라니까. 내가 직접 봤어. 알껍데기가 금빛으로 번쩍번쩍하더라고. 물론 이 모든 소문은 학수가 만드기를 시켜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소문이란 게 참 무서운 것이지요. 아침에 장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저녁이면 고을 끝까지 퍼지고 이튿날이면 사실처럼 굳어버리는 법이니까요. 학수는 객주 뒷마당에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를 높이 치고 아무나 들여다볼 수 없게 했지요. 그리고 그 안에 통통하게 살찐 거위 한 마리를 풀어놓았습니다. 이 거위는 학수가 한양 장터에서 은단량을 주고 산 그냥 평범한 거위였습니다.
다만 털이 유난히 희고 몸집이 커서 보통 거위와는 좀 달라 보였을 뿐이지요. 만드가 준비는 됐느냐? 예, 형님. 금박을 입힌 달걀 10개를 준비해뒀습니다. 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금박 달걀이야말로 이번 복수의 핵심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금박 장인을 찾아가 특별히 주문한 것으로 겉보기에는 정말 금으로 된 알처럼 번쩍번쩍 빛이 났지요. 좋아. 오늘부터 시작이다. 거위가 집더미에 앉을 때마다 밑에서 달걀을 밀어 넣어라. 타이밍이 중요하다. 절대 들키면 안 돼. 걱정 마십시오, 형님. 이 만드기가 언제 실수한 적이 있습니까? 만드기는 집더미 아래에 숨을 수 있는 작은 구덩이를 팠습니다. 사람 하나가 웅크려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크기였지요. 그 위에 짚을 두텁게 깔고 거위가 앉는 자리 바로 아래에 손이 들어갈 만한 틈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며칠 후 소문을 들은 박 좌수가 찾아왔습니다. 허허, 윤행수 나으리. 요즘 고을에 재미난 소문이 돌던데 혹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게 사실이오? 학수는 일부러 당황한 척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아이고, 그 소문이 벌써 퍼졌습니까? 하인 놈들 입이 가벼워서 큰일이로군요. 이건 비밀인데. 그럼 진짜란 말이오. 박 좌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탐욕스러운 자의 눈은 금이라는 글자만 들어도 반짝이는 법이지요. 진짜고 뭐고? 나으리, 사실 이 거위는 제가 한양에서 청나라 상인에게 거금을 주고 산 것이옵니다. 청나라 황실에서 기르던 거위의 새끼라 하더군요. 황실에서 수백 년간 특별한 먹이를 먹여 길러온 품종이라 보통 거위와는 근본이 다르지요. 청나라 황실. 예, 이 거위가 낳는 알은 보통 알이 아닙니다. 껍데기에 금 성분이 섞여 있어 금빛으로 빛나고 노른자가 보통 알의 3배는 됩니다. 먹으면 온갖 병이 낫고 정력에도 좋다 하여 한양 양반들이 서로 사겠다고 줄을 섰지요. 알 하나에 은 10냥씩 받고 팔았습니다. 박 좌수의 입에서 침이 꿀꺽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주판알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지요. 직접 보시겠습니까? 학수는 박 좌수를 뒷마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울타리 안에는 하얀 거위 한 마리가 유유히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털이 윤기나고 몸집도 보통 거위보다 훨씬 컸지요. 저것이 그 거위요? 예. 그런데 나으리, 때마침 잘 오셨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면 저 거위가 알을 낳거든요. 곧 시간이 됩니다. 박 좌수는 눈을 크게 뜨고 거위를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거위가 꽥꽥 소리를 내며 집더미 위에 앉았습니다. 학수가 살짝 기침을 했습니다. 이것이 만드기에게 보내는 신호였지요. 집더미 아래 숨어있던 만드기가 재빨리 금박 달걀을 밀어 넣었습니다. 거위가 몸을 일으키자 오오오, 박 좌수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거위 아래에서 금빛으로 반짝이는 알이 굴러나온 것이지요. 이게 진짜 황금알이란 말이오. 학수는 알을 집어 박 좌수에게 건넸습니다. 박 좌수는 떨리는 손으로 알을 받았습니다. 금빛 껍데기가 손에서 번쩍번쩍 빛났고 무게도 보통 달걀보다 묵직했지요. 그런 거위를 혹시 나에게 팔 생각은 없소? 학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이 거위는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습니다. 어찌 팔겠습니까? 값은 얼마든지 쳐주겠소. 안 됩니다. 안 돼요. 은 300냥. 나으리, 그 정도는 500냥. 에라, 700냥. 이 정도면 되겠소. 학수는 한참을 망설이는 척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나으리의 성의를 보아 어쩔 수 없군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거위는 특별한 먹이를 먹어야 합니다. 제가 한양에서 가져온 특수 사료를 먹이지 않으면 금빛 알을 낳지 않습니다. 그 사료도 함께 주시오. 사료는 따로 은 100냥입니다. 좋소. 합해서 800냥. 여기 있소. 박 좌수는 당장 은 800냥을 내주었습니다.
학수는 거위와 함께 보리와 콩을 섞은 평범한 사료 자루를 건넸지요. 박좌수는 신이 나서 거위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허,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니. 이제 나는 조선 제1의 부자가 되는 거야. 박좌수는 거위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안방보다 더 좋은 자리에 짚을 깔아주고 사료를 정성껏 먹이고 밤에는 이불까지 덮어주었지요. 다음 날 아침 박좌수는 거위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알을 기다렸습니다. 자, 어서 금빛 알을 낳아라. 어서. 그러나 거위는 꽥꽥 소리만 낼 뿐 알을 낳지 않았습니다.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일주일이 지나도 거위는 평범한 하얀 달걀만 낳을 뿐이었습니다. 금빛은커녕 반짝임조차 없는 달걀이었지요. 이게 어찌 된 거냐. 박좌수는 학수를 찾아 객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객주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윤행수 나으리는요? 아, 그분이요? 엊그제 한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뭐라고? 박좌수는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놈한테 속았어. 800냥을. 한편 이윽 고을에 숨어있던 학수는 만드기와 함께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복수 성공. 박좌수, 이건 맛보기에 불과하다. 두 번째 복수 천하명당의 비밀. 첫 번째 복수로 800냥을 날린 박좌수였지만 그의 재산은 워낙 많아서 큰 타격은 아니었습니다. 에잇, 재수없게 사기꾼한테 당했군. 하지만 이 정도 돈이야 금방 벌지. 박좌수는 이를 갈며 다시 고리대금에 열을 올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고을에 낯선 도사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도포에 긴 수염, 머리에는 낡은 갓을 쓰고 손에는 나침반처럼 생긴 패처를 들고 있었지요. 걸음걸이가 느릿느릿하면서도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고을의 지세가 참으로 기이하구나. 도사는 고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살피는 듯했습니다. 산을 올려다보고 물 흐르는 방향을 따라 걷고 흙을 집어 냄새를 맡기도 했지요. 저 사람은 누구요? 글쎄, 풍수를 보는 직관인 것 같은데.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 도사가 바로 변장한 학수였습니다. 석 달 동안 수염을 기르고 얼굴에 황토를 발라 나이 들어 보이게 꾸미고 풍수지리 책을 열심히 공부한 것이지요. 학수는 사흘 동안 고을을 돌아다니며 일부러 박좌수의 집 근처를 자주 서성거렸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을 쉬었지요. 이런. 쯔쯔쯔. 이 모습을 박좌수의 하인들이 보고 주인에게 보고했습니다. 나으리, 요즘 고을에 떠돌이 도사가 왔는데 우리 집 앞을 지날 때마다 혀를 차고 한숨을 쉽니다. 박좌수는 평소에도 미신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거위 사건으로 큰돈을 잃은 후라 마음이 불안했지요. 그놈을 당장 데려와라. 하인이 도사를 모셔왔습니다. 학수는 점잖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땅의 기운을 읽는 사람이오. 그런데 이 고을에 들어오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요. 이상한 기운. 우리 집이 어떻다는 거요? 학수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박좌수의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패처를 이리저리 돌리고 지붕선을 올려다보고 마당에 흙을 만져보았지요. 아이고, 주인장. 이 집터가 흉지로군요. 뭐라고, 흉지. 예, 제가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풍수를 봤지만 이렇게 나쁜 터는 처음 봅니다. 이 집은 뒷산의 살기가 대문을 정면으로 내리치고 있소. 이 살기를 맞으면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고 재물이 새어나가며 심하면 주인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3년 안에 큰 화를 당하실 것이오. 박좌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오만. 뭐요? 어서 말해 보시오. 이 고을 동쪽 산자락에 천하명당이 하나 있소. 그곳에 조상의 묘를 쓰면 3대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오. 천하명당.
박좌수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곳이 어디요? 그걸 어찌 공짜로 알려드리겠소. 제가 평생 찾아 헤맨 명당인데 얼마면 돼요? 얼마든지 드리리다. 1000냥을 주시오. 그러면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리겠소. 1000냥. 큰 돈이었지만 3대의 부귀영화와 집안의 살기를 막을 수 있다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좋소. 여기 1000냥이요. 학수는 손으로 그린 지도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지도를 따라가시오. 동쪽 산자락, 두 번째 봉우리 아래 소나무 세 그루가 나란히 서 있는 곳이 바로 천하명당이오. 박좌수는 기뻐 날뛰며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좌수는 대대적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일꾼 수십 명을 동원하여 산을 깎고 땅을 파고 웅장한 묘를 만들었지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묘까지 그곳으로 이장했습니다. 비석은 최고급 화강암으로 석인과 석수를 세우고 돌담까지 두르니 총 비용이 2000냥이 넘게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박씨 가문은 3대 동안 부귀영화야. 그런데 보름 후 박좌수의 집에 관아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좌수, 당장 나오시오. 무슨 일이오? 당신이 묘를 쓴 그 땅은 나라 소유의 금산이란 말이오. 금산에 함부로 묘를 쓴 죄로 관하로 끌려가시오. 금산, 나라에서 벌목과 개간을 금지한 산이었습니다. 금산에 무단으로 묘를 쓰면 중죄에 해당했지요. 그럴 리가. 박좌수는 관아에 끌려가 곤장 30대를 맞고 벌금으로 500냥을 물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묘도 강제로 철거당했지요. 도사놈한테 또 속았어. 1000냥에 공사비 2000냥에 벌금 500냥, 3500냥이 날아갔어. 박좌수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첫 번째 복수로 800냥, 두 번째 복수로 3500냥. 박좌수의 재산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복수 아들의 혼사. 두 번의 사기를 당한 박좌수는 한동안 몸져누웠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아들 박도령이었지요. 박도령은 26살이 되었지만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못생기고 성격이 포악해서 좋은 집안에서 며느리를 내주지 않았지요. 그래도 돈이 있으니 좋은 데서 며느리를 구해야지. 학수는 이 소식을 듣고 세 번째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박좌수의 돈뿐 아니라 체면까지 무너뜨릴 작정이었지요. 어느 날 청풍고을에 화려한 행차가 들어왔습니다. 4사람이 매는 가마에 비단 옷을 입은 귀부인이 타고 있었고 앞뒤로 하인 6명이 따르고 있었지요. 저분은 누구시오? 한양 판서 댁마님이라더군요. 판서 댁.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 귀부인은 학수가 한양에서 정성껏 찾아낸 여인이었습니다. 한때 이름을 날리던 기생 출신으로 기품 있는 말씨와 우아한 거동은 누가 봐도 진짜 양반 부인처럼 보였지요. 귀부인은 고을을 둘러보다가 일부러 박좌수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멈춰라. 저 집 주인을 만나고 싶구나. 얼마 후 박좌수 앞에 귀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 고을에 온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막내딸의 혼처를 찾고 있어서요. 딸님의 혼처요? 예. 올해 18인데 한양에서는 마땅한 곳을 못 찾았거든요. 저희 대감께서 차라리 지방에서 실속 있는 집안을 찾아보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고을에 들어오다 보니 박좌수댁 도령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품이 어질고 효심이 깊다던데 박좌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한양 판서 댁 딸과 혼인이라니. 예, 그렇습니다. 제 아들놈이 좀 볼만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혼례 비용은 신랑 측에서 전부 부담해야 해요. 한양에서 성대하게 치러야 하니 최소 2000냥은 들 거예요. 그리고 신부 예물로 비단 100필과 금비녀, 은장도를 준비해 주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정장례 비용으로 500냥을 별도로 가져오셔야 하고요. 좋습니다. 제가 전부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한 달 후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한양 북촌
정판서 댁이라 하면 누구나 알아요. 박좌수는 한 달 동안 혼례 준비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비단 배필, 금비녀, 은장도, 혼례 비용, 정장례 비용, 여행 비용까지 합쳐 총 3,500냥을 준비했지요. 게다가 박좌수는 한 달 동안 온 고을에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아들이 판서댁 사위가 된다. 한 달 후 박좌수는 아들을 데리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귀부인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한양 북촌의 큰 기와집이었지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두드린 끝에 옆집 노인이 나왔습니다. 뭘 찾으시오? 여기 정판서댁 아니오? 정판서, 무슨 소리요? 이 집은 작년에 주인이 죽고 나서 줄곧 비어있는 빈집인데. 뭐라고? 박좌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또 당했어. 비단 배필, 금비녀, 은장도, 혼례 비용, 정장례 비용까지 합쳐 은 3,500냥이 날아갔습니다. 게다가 온 고을에 자랑하고 다녔으니 돌아가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했지요. 박좌수가 가짜 판서한테 당했대. 비단 백필 들고 갔는데 빈집이었다지. 허허, 그 욕심쟁이가 드디어 큰 코 다쳤구만. 박좌수는 수치심에 한 달 동안 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한편 학수는 만드기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만드가, 아직 한 번 남았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 학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처음 3번의 복수는 박좌수의 탐욕을 이용해 재산을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4번째 복수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진실을 무기로 쓸 것이었습니다. 4번째 복수 진실의 무게. 3번의 복수로 박좌수는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논밭을 팔아야 했고 하인도 대부분 내보내야 했지요. 학수는 이번에는 변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윤행수라는 이름 그대로 고을에 다시 나타났지요. 박좌수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위 사건에 그놈이 다시 왔다고. 박좌수는 당장 관하로 달려가 윤행수를 고발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윤행수라는 자가 저를 속여 은 800냥을 사취했습니다. 사또는 윤행수를 불러들였습니다. 네 이놈, 박좌수를 속여 돈을 빼앗았다며? 학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소인은 그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금빛 알을 낳는다고 했을 뿐이지요. 실제로 박좌수께서 직접 눈으로 보셨습니다. 게다가 소인이 팔기 싫다고 했는데 박좌수께서 스스로 값을 올려가며 사겠다고 하셔서 판 것이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군. 바로 그때 학수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소인이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냐? 사실 소인이 오늘 이 고을에 온 것은 장사 때문이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러 온 것이옵니다. 학수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장사치의 능글맞은 말투가 사라지고 깊은 울림이 있는 단단한 목소리가 되었지요. 학수는 품에서 낡은 문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10년 전 박좌수와 대장장이 덕만 사이에 오간 계약서입니다. 덕만, 그 대장장이? 사또는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박좌수께서 대장장이 덕만에게 쇠문짝과 자물쇠를 만들어 달라 하고 대가로 쌀 10섬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여기 박좌수의 수결이 찍혀 있습니다. 사또는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박좌수는 일이 끝난 후 약속을 어기고 오히려 덕만이 자기 쇠를 훔쳤었다며 하인들을 시켜 매질했습니다. 덕만은 그 상처로 사흘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관아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게다가 박좌수는 덕만의 10살짜리 아들을 억지로 종으로 삼아 부려먹고 4번이나 죽이려 했습니다. 한겨울에 잉어를 잡아오라 하고 호랑이 수염을 구해오라 하고 청나라까지 인삼을 사오라 하고 무너진 폐광에 들어가 금을 캐오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사또 나으리. 학수는 똑바로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인이 바로 그 대장장이 덕만의 아들 학수입니다.
박좌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는. 학수는 천천히 박좌수를 돌아보았습니다. 박좌수, 10년 만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4번이나 죽이려 했던 그 종놈을. 박좌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학수, 내 이놈이. 사또 나으리, 소인은 지난 3년간 이 고을에 와서 3번에 걸쳐 박좌수의 돈을 빼앗았습니다. 첫 번째는 거위 사건으로 800냥, 두 번째는 풍수 사건으로 3,500냥, 세 번째는 가짜 혼사 사건으로 3,500냥, 총 7,800냥을 박좌수에게서 거둬들였습니다. 내 이놈. 박좌수가 달려들려 했지만 포졸들이 막았습니다. 하지만 사또 나으리, 이것은 소인 아버지의 목숨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학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인의 아버지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남을 속인 적도 해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박좌수의 탐욕 때문에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소인은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아버지의 원한을 갚겠다고 그것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학수는 품에서 은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소인이 박좌수에게서 거둬들인 돈 중 일부입니다. 3,000냥이 있습니다. 이 돈은 소인 아버지에게 박좌수가 진 빚이라 생각합니다. 쌀 10섬의 값에 10년 동안의 이자를 붙인 것이지요. 학수는 은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나머지는 소인이 박좌수 집에서 종살이하며 받은 임금이라 생각합니다. 5년 동안 매일 맞고 굶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일한 대가입니다. 사또 나으리, 소인은 이제 더 이상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박좌수가 제 아버지에게 진 빚은 이것으로 청산된 것이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청합니다. 박좌수의 죄를 밝혀주십시오. 제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을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사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박좌수를 돌아보았습니다. 박좌수, 이 문서가 진짜냐? 그건 이 문서에 찍힌 수결이 내 것이냐고 묻는 것이다. 예, 그럼 내가 대장장이 덕만과의 약속을 어기고 오히려 그를 매질하여 죽게 한 것도 사실이냐? 대답하라. 사실입니다. 박좌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좌수, 내 죄가 크다. 정직한 백성을 속이고 목숨까지 앗아가다니. 10년 전 일이라 살인죄로 다스리기는 어렵지만 사기와 폭행의 죄는 분명하다. 박좌수에게 곤장 50대와 유배 3년을 명한다. 또한 남은 재산 중 절반을 관아에 몰수하여 그동안 박좌수에게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나눠주도록 하라. 아이고. 박좌수는 그 자리에서 통곡했습니다. 학수는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것으로 됐습니까? 이것으로 아버지의 한이 풀렸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장이옵니다. 복수의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배를 앞둔 박좌수는 허물어진 집에서 벽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노인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지요. 그날 밤, 학수는 박좌수를 찾아갔습니다. 박좌수, 누구냐? 어둠 속에서 학수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 한 자루가 들려 있었지요. 달빛에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학수, 내 이놈이. 박좌수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을 잃은 그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었지요. 나으리, 10년 전 당신은 내 아버지를 속이고 매질하여 죽였습니다. 나를 종으로 부리며 4번이나 죽이려 했지요. 그 빚을 이제 받으러 왔습니다. 학수는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오시던 그날 밤, 차가운 방바닥에서 숨을 거두시던 그 모습이, 살려다오. 박좌수는 땅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제발 목숨만은. 아버지, 이제 원수를 갚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학수야, 멈춰. 달려오는 발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초란이 서 있었습니다. 10년 전의 소녀는 이제 아름다운 처녀가 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초란 아씨, 학수야, 제발 그 칼을 내려. 아씨, 이 자가 내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내가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 다 알아.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초란은 천천히 학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학수야, 내가 아버지를 죽이면 너도 살인자가 돼. 내 아버지가 그걸 원하셨을까? 학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덕만 아저씨는 정직한 분이셨어. 내가 칼로 복수하는 걸 원하셨을까? 아니면 떳떳하게 사는 걸 원하셨을까? 학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만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하지만 학수야, 복수는 끝이 없어. 내가 아버지를 죽이면 내 동생이 너를 죽이려 할 거야. 그리고 또 누군가가. 이 악순환이 언제 끝나겠어? 초라는 학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학수야,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어. 재산도, 명예도, 체면도. 아버지에게 이것보다 더한 벌이 있겠어. 거지가 되어 천대받으며 사는 것. 그게 죽음보다 더한 벌이야. 학수는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칼이 천근만 근처럼 무거웠지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문득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학수야, 세상에 너무 착하게만 살면 안 된다. 지혜가 있어야 해. 지혜. 아버지는 복수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혜롭게 살라고 하셨지요. 지혜로운 복수란 무엇일까? 칼로 베는 것일까? 아니면. 학수는 천천히 칼을 내렸습니다. 쨍그랑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학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10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던 가슴에 비로소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지요. 초라는 학수를 안아주었습니다. 학수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박좌수는 그 자리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살려주는 거냐? 학수는 박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눈에는 증오가 아니라 연민이 서려 있었지요. 박좌수, 당신은 평생 탐욕에 눈이 멀어 살았소. 그 탐욕이 결국 당신을 망쳤소.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소. 무엇이냐? 이 고을을 떠나시오. 그리고 다시는 남을 속이지 마시오. 당신이 남은 인생 동안 한 사람이라도 해치면 그때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소. 박좌수는 땅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고맙다. 박좌수는 고을을 떠났습니다. 빈손으로 거지가 되어. 훗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박좌수는 먼 고을에서 막노동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평생 탐욕에 눈이 멀었던 그가 비로소 제 손으로 일하며 먹고 사는 법을 배운 것이지요. 학수와 초라는 청풍 고을에 남았습니다. 학수는 아버지 덕만의 무덤 옆에 양아버지 윤대방의 제사도 함께 모셨습니다. 대장간을 다시 열어 아버지의 기술을 이어갔지요. 학수야, 이나 좀 만들어주게. 예, 어르신. 사흘만 기다려 주십시오. 학수가 만든 연장은 아버지의 그것처럼 튼튼하고 오래갔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덕만네 대장간을 찾았지요. 초라는 학수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학수야,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아씨, 저와 함께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아씨는 내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아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진작에 죽었을 것이오. 그리고 학수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는 아씨를 오래전부터. 초란도 얼굴을 붉혔습니다. 나도 그랬어. 이듬해 봄, 학수와 초란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성대한 잔치는 아니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지요. 학수 신랑 만세, 초란 각시 만세, 금이 할멈도 왔습니다.
내가 그때 그 아이 살려주길 잘했구먼. 이렇게 좋은 짝을 만났으니 만드기도 한양에서 달려왔습니다. 행수 어른, 아니 형님, 축하드립니다. 세월이 흘러 학수와 초란 사이에는 아들 둘, 딸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학수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단다. 나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복수해요. 아니다. 복수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 뭔데요? 지혜롭게 사는 거야. 지혜로운 사람은 복수하지 않아도 이기고, 어리석은 사람은 복수해도 진단다.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직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지요. 학수는 아버지의 무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혜롭게 살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복수란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해치고, 망하게 만드는 것, 그것도 복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복수는 나 자신도 망가뜨리지요. 학수는 10년을 기다려 복수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지요. 탐욕에 눈먼 박좌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학수는 사랑하는 사람을 얻고 평화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누가 진짜 이긴 것일까요? 옛말에 이르기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학수는 4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금이 할멈의 도움, 초란의 헌신, 그리고 자신의 지혜로요. 또한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박좌수는 탐욕의 씨앗을 뿌려 파멸을 거두었고, 학수는 인내의 씨앗을 뿌려 행복을 거두었지요.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이치요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0년의 빚, 4번의 갚음. 복수보다 용서가 어렵고 미움보다 사랑이 힘들지만 그 어려운 길을 간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